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의 손을 잡고 입장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손을 흔들면서 불렀고 희생자들의 묘소도 직접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음을 강조하면서 내년 대입 전형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빅5 병원 전임 의들의 복귀율은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70년 넘게 쓰여온 문화재란 일제식 용어도 바뀌게 되는데요. 문화유산청 출범이 갖는 의미와 변화들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5.18 정문에 비치된 방명록에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끈 5월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5.18 유공자 후손들, 이 유족들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기념식장에 입장을 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정문, 민주의 문에 비치된 방명록에 보신 대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끄는 5월 정신이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이제 기념식이 끝난 뒤에 민주화 열사 희생자분들의 그 묘소를 직접 참배한 거거든요. 지금은 직접 입장하는 장면. 여야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5.18 국립묘지의 정문인 이 민주의 문으로 입장한 첫 보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매년 오겠다고 한 약속, 이제 3년째 지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1조가 보면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보수 우파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8일 만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문을 통해서 입상한 첫 보수 대통령이었고 또 더불어서 취임하고 나서 3년 연속으로 계속 이 5.18 기념회에 참석한 첫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여기에 대통령으로서 이 참석한 대통령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5.18 기념 20주년 되는 2000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그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무총리를 그 이후에는 계속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 첫 해 가시고 난 다음에 3년 연속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첫 대통령이자 나아가 3년 연속으로 계속 실제 참여한 첫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광주 5.18 정신을 좀 더 부각하고 또 거기에 뜻을 부여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취임식에서의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라고 평가한다고 하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윤 대통령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 앞에서 5.18 유족들, 그러니까 유공자의 후손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버스에서 이 유족과 후손들이 내리자 함께 손을 잡고 입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보통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런 콘서트에서는 나중에 가장 유명한 어떤 그 가수가 출연하듯이 보통은 다들 모고 나면은 그 뒤에 대통령이 오는 것인데 뭐 보안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겸손의 리더십, 섬기는 자세로 해서 먼저 대통령이 도착해서 오히려 유족들을 먼저 기다린 다음에 그러니까 유족들이 내리시는데 저렇게 이제 인사해서 그렇죠. 예로 먼저 맞고 어떻게 보면은 유족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5.18 유족들을 맞는 식의 어떤 지금까지는 없었던 섬김을 보여주셨다. 저 장면입니다. 내리시는데 일일이 다 인사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기다리다가 유족을 이렇게 맞았고 실제로 지금 그 민주의 문을 향해서 같이
동행해서 들어간 다음에 참배를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연출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배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5.18 유족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 정신, 이런 밑에 철학이 깔려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번 그 행사의 의미가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5.18 기념가로 이제는 자리 잡게 된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유족들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함께 불렀습니다. 재창이라고 하죠. 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저 장면은 첫 해에도 저렇게 했고 둘째 해는 또 유족들이 또 그때는 손을 이렇게 앞뒤로 하니까 그렇게 했고 올해는 또 역시 손을 이렇게 잡고 앞뒤로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 기념식이 있고 난 뒤에 5.18 희생자, 열사라고 부르죠. 3인의 묘소를 직접 일일이 참배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인데, 자, 그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 분씩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손을 이렇게 잡고 노래를 부를 때 옆에 계신 어머님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짓는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함으로써 어떤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분 한 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부른 다음에 제1묘소에 참배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신 박금희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6살 꽃다운 나이 아니겠습니까? 여상 2학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다치신 분들이 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혈을 한 다음에 귀가하는 도중에 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꽃으로 산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아직까지 꽃다운 우리 누이 동생 같다라는 느낌인데, 그리고 또 옆에 있던 김영근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63세로서 제자들을 숨겨줬다가 고문을 당했고, 고문을 당한 후유증 끝에 숨진 선생님, 교사셨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자들, 정말 자기 아이들 같은 제자들 숨겨졌다는 것으로 고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가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 또 42세 한강훈님에 대한 어떤 그 추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5.18 시내에 보면은 그 전남 도청이 완전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송을 담당했던 화물차 운전사였던데, 운전사분도 그 당시 계엄군과의 어떤 그 총격 끝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희생자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10대, 40대 중년, 또 그 당시에 60대인 중장년층, 아주 다양하게 대표적이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참배했다는 점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그 추모의 정을 되살렸던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뜻깊고 마음이 뭉클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5.18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5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그런 기념사를 했었는데, 그와 달리 올해 기념사에서는 미래 그리고 동반의
방점을 찍었죠. 나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좀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그 식사를 했던 말씀하신 것은 한 5분 정도로 길이 자체는 같았는데 초반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어떻게 보면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나눠 먹었던 이 주먹밥, 이것을 최근에 이제 그 가로수로 많이 피고 있는 이팝나무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성적으로 접근했던 반면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44주년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국민의 어떤 자유와 평등, 번영을 넘어서 미래로 나가자라고 해서 이 5.18 정신을 미래의 국민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이끌려고 하려고 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어제 있었던 취임사 우리 그 축사 같은 경우 기념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또 기대하게 하는, 미래에는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변경되고 발전시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다른 어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기념사보다 또 미래의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이 5.18 기념사 서두에서 이팝나무에 대한 매우 감성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표현이 이랬습니다. 올해도 광주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나눠 먹었던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자, 그 표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그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표현을 축사에 담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팝나무가 우리가 이밥에 그 고깃국 하듯이 쌀밥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 보면은 이파가 이파 무렵에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 피기 때문에 이파를 이제 이파하다가 이제 이팝이 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5.18 무렵에 광주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꽃 그것이 그 당시에 군과 싸우면서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이 나눠 먹었던 주먹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 겹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고 또 꽃으로 산화했던 이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중의적 표현을 담았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러한 부분을 그 주먹밥을 같이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 정신을 꽃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감성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드라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던 그런 5.18 기념사를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승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방도로가 막히고 먹을 것 떨어졌던 그때 만들었던 주먹밥이 생각나는 이 꽃이다. 또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 나와 골목마다 그때 주먹밥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꽃이 바로 이팝나무 이 꽃과 닮았다. 자, 이 주먹밥 닮은 꽃이라고 해서 공개 언급을 하면서 이팝나무가 5.18의 상징꽃, 상징화가 될 그런 그 전망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죠. 실질적으로 지난 1994년 국립 그 5.18 묘지 조성 당시 이 그 광주시가 이 이팝나무를 기념나무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실제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팝나무로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 윤 대통령과 유가족들한테 이 5월의 상징으로 해서 꽃다발을 헌화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딱 지금 이 시점에 피는 5.18 아마 그 1980년 그 정말 피가 흘리는 그 시점에서도 무심하게 그 이팝나무는 피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고 그 당시를 기념하는 꽃으로서 이팝나무보다 더 좋은 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팝나무 그 꽃다발이 당시 그 5.18에서 희생됐던 학생들의 후배들, 그렇습니다. 학교 후배들이 맞습니다. 전달을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겠죠. 컸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래로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희생자들의 학생 후배들이 또 그 이팝나무에 이 그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광주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또 화제가 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18 정신을 헌법을 개정할 경우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 대통령으로서 취임 후 8일 만에 처음으로 이 5.18 공식 묘원을 찾았고 그 이후에 약속을 매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지금 사실상 자유우파의 대통령으로서 3년 연속으로 지금 최초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5.18 정신에 대한 헌법 정신 수록 이런 부분을 좀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당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 또한 같은 취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우파의 어떤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또한 5.18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다고 충분히 읽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내년 의대 증원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이런 입장을 19일에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장 수석은 실현이 불가능한 전제 조건들을 달지 말고 먼저 만남부터 하자 이런 제안을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시적절한 제안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학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의 효력을 정지해라라는 판결에서 각하 내지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절차 그리고 내용 자체가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안이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의대 증원의 어떤 열차는 어떻게 보면 분수령을 넘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7대 전제 조건이네 이러한 의료계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이란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의료계가 나와서 한번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해야 정부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하지만 합의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미 판결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협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합의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이 확실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여전히 의료계에서 어떻게 보면 정원을 0명으로 백지화해서 다시 합의하자. 이 사안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조건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의료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동참을 해달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부도 의료계에서 손을 내서 충분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으로부터 계속 갈라파고스적으로 멀어질 것이 아니고 의료계가 이제는 이 받은 공을 국민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협의하기 위한 손을 내미는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각하와 기각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자, 총 증원의 규모가 궁금하죠? 어떻게 됩니까? 대략 1,500명 전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2,000명에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만 정부가 각 의과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50% 내에서 그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수요에 맞게 제한을 해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최종 2,0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전후 줄어든 1,5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원뿐만 아니고 이 올해에 있어서의
어떤 하반기에 대학 입시를 정하를 하려고 하면은 늦어도 이번 5월 말까지는 이 학칙 개정까지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우리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정 부분 아직까지 학칙이 개정되지 아니한 학교라 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이번 달 내로는 지금 다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입시의 불확실성이 이번 5월 달 말을 지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의대 증원은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차의과대는 이제 의전원만 있기 때문에 여기가 50으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1489가 될 수도 있고 최대 1509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명 전후로 본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지방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의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증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대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학생과 재수생은 물론이고요. 이른바 반수생과 지금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분들까지 뛰어들어서 내년 의대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치동이 학원가가 많은데 지난 이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자마자 N수생 방이 아니고 아예 직장인 의대반이 설립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역 3학년뿐만 아니고 재수생, 3수생, 나아가 지금 직장인들도 이 그 의대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의대 그 인재 정원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71명에서 이제는 1,966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대에 대해서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종 그 사교육 대형 학원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하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그 대학교가 입시 설명회에서도 지금 뭐 30분, 40분 만에 입시 설명회장이 꽉 차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인원을 늘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와 같은 의대 열풍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방으로 정원이 크게 늘었고 증원불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내년 입시의 의대 입시의 특징은 지방의대 열풍이다 이렇게 봐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 그 우수한 지방 학생이나 상위권 이공대 학생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른바 N수생, 반수생 해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 대학 입시에 다시 한 번쯤 어플라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특히 지금 그 지역 의대에 있어서의 지금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사가 모자라가지고 다 서울로 밀려오는 그런 현상. 앞으로는 지금 지역 의대의 어떤 그 인원이 늘므로써 그런 지역 의료가 공백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의 의대생들은 19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전히 반발하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공의들은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자격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뭔가요? 결국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그 1년 유급 우리가 옛날 말로 굽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원래 전문의 자격을 못 따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다만 오늘까지 이제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오늘까지 복귀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문의 자격을 칠 시험 자격이 되는데 오늘보다도 뒤에 늦게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전문의 딸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네. 부득이 내가 수업에 복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을 하면은 30일 정도 이 어떻게 보면은 유급되는 것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는 소명하면 된다. 아직까지는 소명하면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가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압박 때문에 못 갔다라든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를 댈 경우에는 결국 전문의와 관련되는 시험을 칠 수가 있고 의료 인력 충원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그 정부에서 지금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인 어떤 그 전공의들의 어떻게 보면 업무 복귀 지금 바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교수 바로 아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임의의 복귀율은 빅5를 중심으로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의료 사태 전에, 공백 사태 전에 80이었으니까 거의 다 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전공의를 넘어서 전임의는 우리가 펠로우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0%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 갈등 이전에 한 80%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만간 며칠 내로 거의 의정 갈등 이전 정도로 지금 펠로우들의 복귀가 예상을 되고 있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부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이 어떤 그 전공의들의 어떤 그 업무 복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전공인들이 회복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건강에 대한 염려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고, 또 의대 전공의들도 피해가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서로 윈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뒤로 하고, 오직 환자들, 지금 암 환자들은요 정말 이제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 의사들의 정신으로 돌아와 주기를 정부는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우리말처럼 써왔던 문화재란 말도 바뀌게 되는데요. 문화재와 국가유산,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와 우리 삶의 뿌리인 국가유산 체계 전반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문화의 무형의 유산들의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네, 이번 테마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이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는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의미도 이렇게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혀집니다.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네, 문화재청이 62년, 사람 나이로 치면 진갑이 돼서야 이름을 바꿨습니다. 문화재란 용어부터가 독일어 표현을
일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붙인 거죠? 예, 일본이 이제 독일어 표현을 번역을 한 건데 문화재가 일본 정부가 195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6.25 때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뭐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1950년에 독일어 쿨투어 귀터라는 단어를 문화재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일본인이. 아, 그러니까 전에는 국보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만 쓰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쿨투어 귀터라는 독일어 단어를 갖다 썼는데 이 단어가 현대 단어가 아니라 아하. 과거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던 2차 대전 전에 바이마르 헌법 나올 때 네, 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이 이제 문화 이러한 유산을 그 일종의 국가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컬처 플러스 굿즈 같은 거. 컬처 굿즈입니다. 그래서 문화, 뭐 재화,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쿨투어 귀터라고 그 당시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 2차 대전 전에 썼던 개념을 일본이 현대에 가져오면서 문화재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가의 재산이라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근데 이러한 유산을 경제적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국가 글자 그대로 문화적 유산이라고 바라보거든요. 그럼 국제 표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 유산이다. 그렇게 개념을 바꾸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는 문화재. 근데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국가 유산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이제는 국가유산청장이 됐고 초대청장이 그대로 된 겁니다. 부서 명칭이 바뀌고 체제도 모두 바뀌죠? 저는 K컬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국가유산을 하면서 국가유산을 크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바뀌고 이름부터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할하는 행정청 그러니까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1관 3국 19과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확대 개편을 해서 이 그 국가유산 그 청으로 되면서 1관 4국 24가로 훨씬 더 커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 자체가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문화재법에서 이제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되면서 이 사안이 그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그 유형 문화유산, 기념물, 문지통 문화유산 뭐 사실 아직까지는 저 입에 익숙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요. 네. 향후에 우리 미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금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씀으로써 좀 더 입에 익숙하도록 이런 방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고 제 흥미로운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이 예비 문화유산 제도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기준에 못 미치지만 향후에 이게 국가문화유산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지정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문화유산의 폭도 훨씬 더 높여서 미리미리 보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좀 익숙치 않은 용어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부서 이름도 이게 뭐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시고 쓰시다 보면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발음도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서 국가유산 데이터 48만여 건, 방대합니다. 이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라는데 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무료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산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들을 공개를 한다는 건데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자료라고 하니까 그럼 무슨 유산들 사진 찍어서 공개한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사진 차원이 아니라 3D 이미지라던가 VR 영상, 드론 영상 이런 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 홈페이지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자 하는 유산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묘 영령전을 치면 그 영령전의 드론 영상, 옛날 도면, 3D 이미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관련 어떤 문화유산 역사 문화 연구자들하고 컨텐츠 제작자들이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런 거거든요. 홈페이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저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웹툰 작가가 자,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도메인 나옵니다. 네. 저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보고자 하는 유산을 예를 들어서 어느 웹툰 작가가 영년전 지붕을 걸쳐서 그 앞에 인물들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는
막막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근데 저기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딱 하면 0년 전 모습이 드론이라든가 3D 이미지가 나오니까 내가 보고 싶어 내 표현하고자 하는 각도의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정확하게 뜨는 거예요. 꼭 안 가셔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가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 드론 영상이나 그렇죠. 3D 이미지는 내가 보고자 하는 각도 공중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이 그런 영상 못 보죠. 개인은 못 보죠. 근데 이번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각도에서 웹툰 작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뜨는 대로 보고 그리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콘텐츠 제작이나 연구에 있어서 혁신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가문화유산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유산청에 이르기까지 1945년 광복 때부터 이름도 참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숱한 변화가 있었는데 1945년에 일단 구황실 사무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1955년에 구황실 재산 사무총국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가 61년에 문화재관리국, 그러다가 89년에 문화부의 외국이 됐거든요. 네. 또 93년에는 문화체육부 외국이 됐다가 예. 98년에는 문화관광부 외국이 됐다가 예. 그러다 99년에 비로소 문화재청이 됐습니다. 그 밀레니얼을가 한 해 앞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위상이 지금 해방 이후에 뭐 또 수십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구황실 사무청, 그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여러 번 변화하다가 이제 3번의 개편을 거쳐 문화재청이 됐다가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자리매김을 그렇습니다. 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국가유산의 위상이 제대로 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가유산청 출범을 축하하듯 공교롭지만요. 귀중한 해외 반출 유산이 돌아오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19일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지, 회암사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컸던 그 고려 조선 초의 거찰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열린 고려시대 사리반환 기념식이 있었고요. 그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회암사 사리 이훈 기념 문화축제 및 3대 화상 달예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가 열렸고 이 여러 불교 신자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석해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내외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불교계로서는 굉장히 큰 경사였고요. 윤 대통령도 그 의미를 이렇게 짚었습니다. 작년도에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박물관에 직접 가셔서 여사님의 문화적 안목과 해안으로 보스턴 박물관 측과의 협상과 또 이혼 승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네, 대통령의 축사도 있었고 특히 주인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의 저 멘트. 그러니까 이제 이 막혔던 어떤 거래 이 논의를 키우는데 김 여사가 크게 기여를 했다. 이게 작년 국빈 방문, 미국 국빈 방문 때 얘기입니다. 불교계는 이 행사를 이른바 환지본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리반환이 가까워진 한미 관계 덕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 그 동맹을 복원을 하고 그것을 또 기점으로 해서 한미일 관계를 개선했던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외교 성과라고 하는데 이 외교 성과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윤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그 백악관에서 뭐 아메리칸 파이도 불러서 굉장히 반향이 좋았습니다만 그건 단순히 노래 부르고 한 것을 넘어서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반출된 유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환해 온 실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외교의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프랑스로부터 KTX를 이제 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운데 떼제베를 가지고 가는데 프랑스에서 그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가지고 오는데 프랑스가 계속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외교장각 그 의궤였죠. 그렇죠. 그걸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년간의 사리반환 과정이 이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왔어서 이것을 실현해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한미 관계 복원의 구체적인 성과다 표현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이 행사 참석으로 169일 만에 일반 시민들 앞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직접 보스턴 미술관장, 여기가 이제 반출됐다가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걸 사들여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보관처였죠. 그 만남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작년 4월 달에 보스턴 미술관장을 직접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서 뭐라고 이제 설득을 했냐면 만약에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설득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설득이 아니었던 게 보스턴 미술관에 그 사리가 있다는 게 2004년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알았죠. 알았는데 2009년부터 해서야 그 반환 협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4년 뒤에 한번 결렬되고. 그런데 2013년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2024년에 마침내 이제 성사가 됐던 것이고 이 성사와 관련해서 진우 조계전 총무원장이 이 합의는 김건희 여사가 이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김건희 여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불교계 수건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다. 그렇게 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해보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6월 2일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그 좋지 못했던 사건, 낙서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담벼락 순찰대가 지금 운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담벼락도 우리가 그 보호해야 될 그 문화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5월, 6월을 맞아가지고 그 경복궁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축제로 모여드는데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어떤 경복궁과 그 담벼락에 대한 훼손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4개 기관이 힘을 합쳤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경찰, 종로구청, 그 문화유산청, 더불어서 민간이 하는 자율방범대가 발음 잘 안 되시죠? 국가유산청이에요. 국가유산청, 예, 네. 이제 국가유산청 비롯한 자율방범대가 저녁 7시부터 이제 순찰을 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그 5월 8일에 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앞에 보면 월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세운 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돌아가면서 자율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그 문화재가 훼손됐다라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순찰을 돌아도 한 사람의 그 테러리스트를 막기는 힘듭니다만 저런 것이 충분한 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요즘 궁궐 또 유적지에 가보면 저도 좀 봤습니다만. 각종 한복을 입은 내국인, 외국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왕의 골룡포에 갓을 쓰거나 국적불명의 한복 아닌 한복들이 넘쳐난다는 건데요. 최웅천 국가유산청장까지도 우려를 표명을 했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웅천 국가유산청장이 우리 고유의 한복 개념을 바로잡을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 우리 한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국적불명 한복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이다. 검증된 한복 복식의 어떤 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고궁에 지금 한복 입으면 무료 입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도 지금 어떠한 재검토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우수한 한복 대여업체를 지원하고 양성하면서 관련 업계의 요구도 반영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저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으로만 딱 규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의 영업은 영업대로 지원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국적불명의 이상한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디자인은 좀 안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이 검증된 한복 복식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모델에 입각한 한복들을 대여하도록 그렇게 아마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 분들이 잘못 입은 한복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이게 긍정적으로 이 설득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무조건 막을 일만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최근 하이브 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계적 걸그룹 뉴진스가 경복궁에서 야간 한복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대중 가수가 공연 영상을 찍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진스가 날개 한복에 버선발로 근정전 앞에서 공연하는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저게 2020년에 방탄소년단이 근정전 앞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아, BTS가? 그렇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뉴진스가 다시 한번 이제 근정전 공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경복궁과 근정전을 세계에 알리게 됐고 국가유산청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뉴진스 무대에 뭐 단삼 저고리, 스란치마, 버선 이런 것들을 재해석해서 한국의 미가 돋보이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 국가유산의 위대함과 K-팝의 위상을 동시에 전달할 것이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봤고 우리가 지금 그 동영상으로 못 보내드리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주 환상적인 그렇습니다. 머리에는 여신 장식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버선도 재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아주 예. 보니까 외국인들이 감탄 중이라고요. 예, 정말 뉴진스가 괜히 뉴진스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세계적인 스타거든요. 근데 확실히 뉴진스가 하니까 똑같은 이 몸동작도 이 라인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몸동작 위에 우리 한복이 얹혀지니까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면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근정전의 아름다움이 동시에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영상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TV의 유튜브에서는 언제든 또 재방송으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